감정, 생각, 의식, 마음, 인간의 정신작용을 표현하는 이 단어들은 비슷하면서도 쓰임새가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구사하고 있지만 각각의 뜻을 구분해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 단어의 풀이는 국어사전의 설명보다 뇌과학에서 더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감정은 대뇌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생각과 의식은 대뇌 피질의 작용이며 마음은 뇌의 총체적 정신작용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감정은 모든 정신작용 가운데 가장 1차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마치 배고픈 아기의 울음처럼 즉각적이고 좀처럼 달래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때때로 곤혹스러워합니다. 그 때문에 감정적이라는 단어는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이란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나를 불편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감정 있어? 하고 묻기도 합니다. 감정 그 자체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상이 아닌 인간 생존에 필요한 뇌의 작용일 뿐입니다. 두려운 감정 때문에 위험을 피하고, 불안한 감정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찾고, 분노의 감정 때문에 맞서 싸우는가 하면 사랑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살피기도 합니다. 감정은 없앨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일 뿐 아니라 몸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그르치기도 합니다. 화를 오래 억누르면 몸의 어떤 부위에 통증이 일어난다거나, 슬픔을 억제하면 다른 사람과 교감하는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 우리는 감정에 침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은 바다가 아니라 파도입니다. 전체가 아닌 표면의 반응입니다. 바다에 늘 파도가 일듯 감정도 매 순간 일어납니다.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파도를 타며 서핑을 즐기듯 감정을 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지요. 감정이 곧 내가 아니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감정은 나라는 바다에 있는 파도입니다. 때로는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서퍼가 되어 감정의 파도를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노, 불안, 두려움, 공포, 슬픔, 기쁨, 즐거움 같은 감정적 반응에 대해 스스로 자기 뇌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지켜보고 처리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내 뇌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변화무쌍한 감정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뇌의 주인으로서 서퍼의 기술을 터득하십시오. 감정을 인정하고 조절하는 것 외에 감정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감정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물론 자극에 의해 감정이 일어나지만 자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뇌의 몫입니다. 타고난 기질이나 자라난 환경 등 개인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특성에 의해 감정 반응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감정 반응의 틀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반응하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식으로 반응해 보려고 해도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 감정이 질주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난 길을 없애는 것보다 새 길을 더 크게 내면 자연히 옛 길은 수풀에 덮여 사람들의 발길이 끊깁니다.
습관도 그렇습니다. 묵은 습관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잘 빠지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일들을 자기 뇌에 자꾸 경험시키면 됩니다. 이것이 감정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부정적인 습관에 선전포고를 하는 대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창조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뇌에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한 벌 선물하는 기분으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시도를 해보십시오. 이런 시도가 뇌에 새로운 감정들을 창조합니다.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능동적인 감정 반응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계속해 가는 동안 이전의 습관은 차츰 힘을 잃어갑니다. 뇌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변화하고 수용하고 성장하는 것이 뇌의 본질인데 딱딱하게 굳은 습관이 자기인 줄 알고 산다면 참 답답하고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뜻대로 조절되지 않는 것은 감정 조절의 기준이 되는 뜻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뜻이 있다면 감정을 그 뜻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뇌를 잘 쓸 수 있을까? 긍정적인 정보로 뇌를 설득하라. 인간은 자기 뇌의 10%도 채 사용하지 못한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15% 정도 뇌를 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뇌의 몇 퍼센트를 쓰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19세기의 한 심리학자가 처음 제기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은 뇌의 10%를 사용하는데 천재는 15에서 20%를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10%를 6%로 수정하는 견해가 나오고 1999년대에는 1%, 최근에는 0.1%라는 연구 보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뇌는 이미 100% 사용되고 있다. 다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를 뿐이다 라는 견해를 가진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자마다 주장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막대한 기능이 잠재되어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인간의 뇌는 세계 최대의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수천억 배 뛰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에 10배, 100배 이상의 기능이 숨어 있다니 뇌를 정말 잘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래전부터 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뇌에 관심을 가진 첫째 이유는 나에게 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다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지 않았던 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물었습니다. 원인도 해결책도 바깥에 있지 않은 법이니 내 안의 답을 찾아야 했고 그 답이 뇌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듯 뇌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나 의사만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나 간의 생김새, 위치, 기능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듯 뇌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이해를 갖추면 됩니다. 그와 함께 자신의 뇌를 관찰하고 느끼는 감각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뇌를 관찰하고 느끼는 것은 자기 성찰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고 관리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자신의 뇌에 대해 스스로 매니저가 되십시오.
뇌를 운영하는 감각을 가지면 운명의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성공한 체질, 복받는 체질도 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는 뇌를 어떻게 쓰고 싶은가와 같은 물음입니다. 잘 살고 싶은 만큼 잘 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뇌를 잘 쓸 수 있을까요? 뇌를 잘 쓰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뇌에 긍정적 정보를 주는가, 부정적 정보를 주는가입니다. 자신의 습관을 관찰해 보십시오. 무의식적 선택이 주로 긍정적인 쪽인지 부정적인 쪽인지, 만약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언어 습관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뇌에는 정보 처리를 부정적으로 하는 뇌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회로는 피해의식을 강화하고 도전의식을 차단합니다. 이를 수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유아기에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뇌가 긍정과 부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배우는 말은 긍정문입니다. 긍정문에 익숙해지면 차츰 거부 의사를 담은 부정문을 구사하는데, 부정의 방식은 안 해, 안 먹어, 안 그래처럼 긍정 앞에 무조건 안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뇌에게는 긍정의 상태가 자연스럽습니다. 얼룩말을 생각하지 마 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얼룩말을 떠올린 다음 그 위에 가위표를 치는 것이 뇌의 방식입니다. 뇌의 바탕은 긍정이지만 긍정의 바탕에 부정적 감정 경험이 쌓이면서 부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플러스 정보로 작용합니다. 자동차에 전진 기어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마이너스 정보로 후진 기어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후진 기어 상태로 자동차를 계속 운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피곤하겠습니까? 뇌는 긍정의 상태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습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더라도 노력하면 반드시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긍정의 절정은 칭찬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잘한다는 소리 못 듣는다고 기죽지 말고 내가 나를 먼저 칭찬해 주는 겁니다. 기가 죽으면 뇌가 위축됩니다. 칭찬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자꾸 칭찬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칭찬거리가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은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일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칭찬의 말을 아낌없이 건네십시오. 진심으로 칭찬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의 뇌가 더 좋아합니다. 언어 습관과 생활 방식은 서로 같은 노선을 달립니다. 좋은 언어 습관이 삶을 더 풍요롭게 이끕니다. 뇌를 잘 쓰기 위한 두 번째 기준은 뇌를 설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최근에 나온 한 건강서에서 90살에도 팔팔하게 사는 비법은 뇌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대목이 아주 공감했습니다. 뇌를 속이면 노화 프로그램을 깰 수 있고 따라서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뇌를 속인다는 것은 뇌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뇌에 입력된 정보를 바꾸고 뇌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뇌는 당연하다는 듯 노화 과정을 착착 밟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60부터야 하면서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고 생활 습관도 조절하면 뇌도 그에 따라 노화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입니다. 뇌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웃음 수련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음을 터뜨리는 수련입니다. 웃을 만한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는 것, 이것이 뇌를 속이는 것이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뇌는 그냥 웃든지 웃겨서 웃든지 상관 않고 똑같이 반응합니다. 일단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진짜 웃을 일도 생깁니다. 명상도 뇌 속의 정보를 바꾸는 수련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명상을 한 사람은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의 대뇌 피질이 더 두껍다는 사실을 뇌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는 명상이 노화에 따른 뇌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대뇌 피질은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판단하는 기능을 처리하는 이성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노화와 함께 대뇌 피질이 얇아지면 이성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명상을 꾸준히 하면 대뇌 피질의 양이 늘어나 나이가 들어도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뇌에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면 뇌는 거기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것이 뇌를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설득부터 시도해 보십시오. 뇌는 설득을 경험해 가고 뇌의 주인은 성취를 체험해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작은 설득과 성취를 통해 뇌는 점차 더 많은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신념, 의지, 열정 같은 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의식이란 인식 작용입니다.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기능을 통틀어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에는 누구나 감각적으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공통된 의식이 있고 사람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 정신적 자질이 있습니다. 신념, 의지, 열정 같은 것이 정신적 자질에 해당합니다. 신념, 의지, 열정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생산성과 창조성이 결정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비롯된 차이입니다. 신념과 의지와 열정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고개를 들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뇌의 작용 원리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신념과 의지와 열정의 씨앗은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뇌에 원하는 것이라는 정보를 넣으면 뇌가 그 메시지에 따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잠자고 있던 신념과 의지와 열정의 시스템을 깨워서 가동시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복권을 사놓고 당첨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뇌에게 준다면 뇌는 안타깝지만 뒷짐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권 당첨을 위해 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넣는다면 뇌는 운동을 시작하고 식습관을 바꿀 의지와 열정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바란 적이 없는데도 우연처럼 일이 잘 풀려나가기도 합니다. 이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뜻을 품었던 것이거나 행운이거나 횡재입니다. 일단 횡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행운은 별 노력 없이
일이 잘 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기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애써 이뤘을 때입니다. 이때 뇌의 쾌감 중추가 가장 크게 자극됩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그것을 찾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언젠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체험이나 교육이나 만남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신념과 의지와 열정을 발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발견이고 발명입니다. 원하는 것을 찾으셨습니까? 아직 아니라면 원하는 것을 찾고 싶다고 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뇌가 그 말에 즉시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창조성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까? 매일 발견하고 발명하라. 창조도 인간이 가진 욕구 중 하나입니다. 창조성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식욕, 성욕, 무욕이 충족돼도 창조성이 죽어있는 사람은 내면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에 빠집니다. 창조성이 억압되거나 무시되거나 잠자고 있을 때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창조성이 인간 정신의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성은 타고난 본성입니다. 누구나 가진 재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창조성을 즐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인물의 창조적 재능에 감탄하면서 자신은 창조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창조성이 없는 뇌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 기능이 무시되거나 잠자거나 억압되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창조성을 인정하고 깨워서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성의 열쇠는 의지입니다. 기질이나 지식에서 창조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질이나 지식은 의지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요인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뇌가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찾는 과정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찾아낸 방법은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창조의 결과물이 크든 작든 창조의 에너지를 쓴 뇌는 충만한 성취감과 만족을 느낍니다. 창조의 엔진에 시동이 걸려 있습니까? 시동이 꺼져 있다면 의지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의지를 내는 순간 시동이 걸립니다. 창조의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의지를 접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창조성도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내 인생 최초의 창조는 대입 3수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고역스러운 공부 대신 태권도와 합기도에 열중해 있던 때인데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오다가 동네 한편에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커다란 쓰레기 더미를 보고는 내가 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게를 지고 쓰레기를 퍼나르다가 이번에는 언덕배기에 쓰레기를 걸음 삼아 묻고 호박을 심자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후 쓰레기를 모두 치우는 데는 한 달 가까이 걸렸고 호박 덕후는 온 언덕을 뒤덮어 한 계절 내내
동네 돼지들까지 호박으로 배를 불릴 만큼 잘 자랐습니다. 그냥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갔던 것인데 예기치 않게 자신감이 살아나고 가슴을 꽉 채우는 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긍지가 생기자 이번에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쓰레기를 치우고 호박 농사를 지으면서 느꼈던 만족감이 창조의 기쁨이었음을 훗날 알았습니다. 창조란 인생에서의 발견이자 곧 발명입니다. 작은 발견, 사소해 보이는 발명이라도 그 자체로 온전한 창조입니다. 위대한 발견과 발명도 작고 사소한 출발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매일 무엇을 발견하고 발명했는지 창조 일기를 써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처음 만났다면 그것은 오늘의 발견입니다. 늘 보는 동료이지만 오늘 새로운 점을 느꼈다면 그것도 오늘의 발견입니다. 그 사람과 일을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연구하는 것은 오늘의 발명입니다. 발견과 발명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창조는 특별한 자질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를 통해 발견과 발명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자신의 발견과 발명을 계속 기록하다 보면 마침내 성공적인 인생을 발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평범한 것을 위대한 것으로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기 시작한 어떤 일을 1년 하고 10년 하고 평생토록 하면 그것은 이미 평범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됩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작했다가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정신이 깃든 뇌를 갖고 있지만 정말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성을 눌러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꿈입니다. 꿈을 이루려는 의지가 위대한 발명을 이끌어냅니다. 깨달음은 어떤 상태인가? 왜 깨닫고자 하는가? 이전에 힐링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 깨달음만이 희망이다 라고 부제를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과 호기심과 환상이 현실에서 희망의 힘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쓴 책입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에 관해 내게 늘 질문을 해옵니다. 깨달음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당신은 깨달은 사람인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내용인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되묻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깨달으려 하십니까? 먼저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깨달음에 관해 대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지 먼저 판단을 해야 하듯 생사해탈이 걸린 깨달음의 문제인데 이를 얻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마땅히 생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유욕, 지배욕, 인정의 욕구, 안정의 욕구, 명예욕, 재물욕을 충족시키는데 깨달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깨달은 다음 현상계를 초월해 다른 우주의 다른 차원으로 가는 꿈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굳이 깨닫지 않아도 됩니다. 죽으면 경험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란 모든 존재와 관계에 대한 자각이고 아는 것을 행하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할 일이란 세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란 이 일에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이루려는 소망이 뇌에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의 원시 정보는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드러납니다. 지적 호기심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관한 대화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궁극적인 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두루 살피고 활용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닫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수행에 전념하던 시절 아주 강한 각성 상태에서 다차원의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거리, 속도, 크기의 개념은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파도처럼 밀려다녔습니다. 새로운 차원들은 이 세상이 겹쳐져서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차원 우주를 설명하는 물리학 이론이 있음을 알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각성 상태에서 뇌는 실제로 변화합니다. 뇌가 통합되면서 뇌의 감각적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뇌를 재편하는 회오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회오리의 시작은 하나의 의문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뇌를 움직입니다. 어떤 동물도 어떤 컴퓨터도 자기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문을 던집니다. 이 강렬한 질문에 뇌는 우선 단편적인 답들을 검색해 나갑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뒤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뇌가 알게 됩니다. 뇌는 좀 더 집중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시간이 가고 질문은 계속되고 뇌는 세포 하나하나를 모두 동원해 답을 구합니다. 머리에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골치가 아프다며 더 이상 질문하기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뇌도 그것으로 찾기를 끝냅니다. 나도 극심한 두통을 겪었습니다. 21일간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잊은 채 계속 내가 누구인가만 생각하니 뇌가 엄청난 스트레스에 몰려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실제로 머릿속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죽는가 보다 하는 순간이었는데 눈앞이 환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뇌를 극한의 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뇌 통합을 위한 유일한 방법도 권할 만한 방법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는 어쩔 수 없이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고 분석으로 안 되니까 마침내 통합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은 나비 효과의 첫 날개짓에 해당합니다. 날개짓이 계속되면 뇌 속에 태풍이 일어나 이전의 정보들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체험과 뇌의 상태를 측정한 실험이 있습니다. 비염자들의 특정 뇌 부위에 약한 전자기를 흘려보내고 그에 따라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는데 비염자들은 전기 자극이 주어지는 순간 자신에게 영적 체험이 일어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과학이 더 발달해 깨닫게 하는 기계가 개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뇌의 어느 지점에 물리적인 전기 자극을 가해 각성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상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기계를 이용해 각성 상태에 이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각성 효과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극으로 일시적 각성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 해도 뇌 통합을 통한 각성이 아닌 습관에 따라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깨닫게 하는 기계가 마약보다 안전하다고 해도 수동적 각성이 갖는 한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각성이 그렇게 중요한가? 각성 없이 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본래 생각이 아닙니다. 각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생각이고 통합뇌가 아닌 부분뇌로 판단한 생각일 뿐입니다. 온통 오감을 자극하고 집착을 부추기는 정보들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각성이 없는 삶이란 나라고 착각한 나에게 집착해 욕망의 노예로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각성은 나라고 믿어온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합니다. 미망이 아닌 각성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왜 누구나 행복을 원할까? 행복을 창조하는 법.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합니까? 라는 질문에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같을까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조건에 큰 차이가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저마다 다른 답을 할 것입니다. 개중에는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해 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복을 기다리는 습관을 갖게 된 경우입니다.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이 충족돼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을 유보한 채 보냅니다. 그리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냥 행복하면 안 될까요? 이유 없이 웃을 수 있는 것처럼 행복의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이를 우리의 관념에게 물으면 그럴 수 없다고 하겠지만 뇌에게 물으면 물론 가능해 라고 답할 것입니다. 행복이란 뇌의 느낌이기 때문에 뇌가 행복한 느낌을 갖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가?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명상입니다. 이는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편안하게 이완하고 집중하면 뇌가 본연의 상태를 회복합니다. 뇌가 본연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뇌신경 전달 물질들의 분비가 안정되고 특히 세로토닌 같이 평화롭고 충만한 느낌을 주는 물질이 잘 분비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생각이 멈추면서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외부의 조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내부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어떻게 해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일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24시간 격려해 줄 수 없지만 나는 나에게 24시간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이 해주든 내가 하든 뇌에서 일어나는 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하는 편이 두뇌의 힘을 키우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 행복을 창조하는 원리는 집중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지속하는 원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완전히 몰두하는 것, 자기가 온 힘을 다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뇌의 생리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관계 맺기입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행복을 창조하는 방법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의 주인공은 평소에 얼굴 표정이 늘 긴장돼 있었습니다. 습관성 긴장 탓에 그 사람의 위장은 자주 통증을 일으켰고 일에 대한 열정도 주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 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가? 물론 그는 즉시 행복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기로. 좋은 일이란 다른 사람을 돕거나 즐거움을 주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항상 웃으며 인사하기, 굳은 일 먼저 하기 같은 원칙을 몇 가지 정하고 그것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자신이 선배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습관을 버리고 누구에게든 먼저 인사하고 다른 팀의 일이 바빠 보이면 가서 거들고 외부에 나갈 때면 심부름 시킬 사람 없습니까? 하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동료들 사이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약속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웃었는데 웃다 보니까 진짜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실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행복을 창조하는 방법은 스스로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환경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조직 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행동함으로써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선택에도 습관이 작용합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정보를 선택하는지,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는지 자신의 방식을 보십시오. 행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행복을 선택하는 습관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의 싸움에 대해 앞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늑대는 내가 먹이를 준 늑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과 악, 긍정과 부정, 행복과 불행은 늘 공존합니다. 어느 쪽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이 정보 선택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1년 후에는 잘 될 거야. 그러면 그때 행복하겠지. 그렇다면 행복을 가불해서 지금부터 행복할래. 하고 작정한 그 사람은 얼굴에 웃음을 띠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을 바꿉니다. 현실은 그대로지만 부정적인 정보를 씻어내고 긍정적인 정보를 선택하면 뇌가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창조하는 선택이란 이런 것입니다. 행복하려는 욕구는 식욕이나 성욕처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망입니다. 왜 인간은 이런 까다로운 욕구를 품게 됐을까요? 행복은 몸에 1차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아니므로 식욕이나 성욕 같은 욕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데도 쾌감 중추가 작용하지만 식욕이나 성욕처럼 자극과 반응이 일률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감은 매우 주관적으로 작용합니다. 행복감이 없다고 해도 뇌 기능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핍 상태가 계속되면 영양 결핍이 몸을 약하게 하듯 행복감의 결핍은 뇌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복은 뇌의 욕구이고 원시 정보의 욕구입니다. 원시 정보에서 나오는 행복의 욕구는 충족의 수준이 아주 높은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건강한 몸,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행복에서부터 사회의 건강, 인류의 안위, 지구 환경 등 전체 행복을 추구하는 단계까지 인간은 행복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자신의 행복이 전체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고 도움을 주었을 때 행복감을 얻습니다. 뇌 속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모든 질문과 답이 뇌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잘 활용하면 됩니다.